80세 홀어머니를 걱정하던 착한 아들, 욕실 벽 뒤에 숨겨둔 그것의 정체를 배관공이 폭로하자 표정이 돌변했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낡은 부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차가운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아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 이 아파트는 너무 낡았어요. 위험해요. 고급 노인 아파트를 찾았어요. 스파랑 병원이 바로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은 아빠랑 네가 평생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가장 오래된 게 먼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엄마, 사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는 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엄마가 한 번이라도 쓰러지면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해요. 우리 둘 다 힘들어요. 엄마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말을 가로채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잘 사는 게 엄마의 일이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쨌든 요즘 건망증이 심하잖아.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아침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부엌 바닥의 낡은 타일 위에 길게 퍼졌다. 오지원은 의자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팔목에 혈압계를 감아 수치를 확인하고 어제 표시해둔 약통의 칸을 다시 한번 열어본다.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기운은 바닥이었다. 일어나 싱크대 수전을 틀자 오래된 배관에서 금속성 냄새가 올라왔다. 잔 하수를 내리며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골목 건너편 재개발 구역에서 부서지는 소리, 먼지가 묻은 바람,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기척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오늘은 한 바퀴만, 아니, 그냥 쉬자.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공원까지의 오르막이 오늘따라 더 높았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다. 응, 태우야. 엄마, 오늘 걸음수가 영 안 나오네. 앱 보니까 오전에 20분도 안 걸었어요. 날씨 좋은데 나가세요. 비타민 D 합성해야죠. 오늘은 좀 어지럽네. 밤에 잠을 설쳤어. 피곤할수록 움직여야 돼요. 걱정 마요. 내가 카메라 보고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구급차 부를 수 있어요. 지원은 말끝을 삼켰다. 지난달 거실에 달린 렌즈가 떠올랐다. 넘어지면 감지해준다며 얼굴 표정으로 스트레스 지수도 본다며 아들은 세세히 설명했었다. 고맙다 말했지만 그 눈이 어둠 속에서 깜박일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오늘 저녁 들를게요. 반찬이랑 비타민 챙겨갈게. 태우가 말했다. 그래. 조심해서 와라. 초인종이 울릴 때는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문을 열자 다급하지 않게 깔끔한 차림의 태우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과 종이 쇼핑백. 부엌에 들어선 그는 장갑을 끼고 반찬통을 냉장고 선반별로 나누어 넣었다. 날짜 스티커를 붙이고 약통을 꺼내 저녁칸을 앞으로 당겼다. 이건 오리온제 샐러드. 이건 단백질 쉐이크. 엄마는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결론이 정해진 사람처럼 말했다. 그리고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어요. 혈압이랑 심박수 이상치가 감지되면 내 전화로 바로 와요. 이번엔 얼굴 표정도 인식해요. 내 표정까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안 좋잖아요. 엄마 표정이 어두우면 내가 바로 전화할 수 있어요. 그녀는 얇게 웃었다가 곧 입술을 다물었다. 아들의 말은 다 옳았다. 그런데 울음이 이렇게 답답한 일인 줄 늙어보니 알겠다. 식탁에 마주 앉아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태우가 쇼핑백에서
브로셔 몇 장을 꺼냈다. 반짝이는 종이에는 분당에 놓인 전용 주거단지가 실려 있었다. 내부 의료센터와 실내 수영장, 스파, 문화 프로그램, 탁자 위에서 종이들은 유혹하듯 빛났다. 엄마, 목동 아파트는 낡았어요. 욕실 미끄럽고 구조도 불안하고 여기는 카트 타고 병원까지 바로 연결돼요. 안전에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여긴 네 아버지랑 살던 집이지. 세월이 묻었어. 세월이 묻은 게 아니라 위험이 묻은 거죠. 낙상 한 번이면 재활에 몇 달이에요. 엄마가 다치면 나도 직장 접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둘 다 힘들어요. 엄마가 나를 생각해 줘야죠. 그는 그 말과 함께 어머니 손등을 감싸 쥐었다. 손길은 다정했고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웠다. 다만 그 부드러움 속에 가느다란 못이 있었다. 엄마가 결정을 잘못하면 내가 다친다는 함에 그녀는 손을 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마. 생각은 내가 할게요. 엄마는 건강만 챙겨요. 엄마는 요즘 자주 잊어버리니까. 태우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 그런 게 와요. 나이 탓이지 뭐. 그 말은 가벼운 듯 했지만 마음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눌렀다. 잊는다는 말,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며칠 뒤 태우는 어머니를 롯데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높은 층고, 유리창 너머 한강이 유리비늘처럼 반짝였다. 벨벳 커튼이 흔들리고 옆 테이블에서는 은빛 와인 버킷이 서늘하게 빛났다. 직원은 자연스러운 미소로 메뉴를 펼쳤다. 엄마, 여기 스페셜 코스가 좋아요. 소화 잘 되고 단백질 적당하고. 태우는 스테이크 익힘과 소스를 구체적으로 고르면서도 틈틈이 어머니 얼굴빛을 살폈다. 엄마, 목동은 낮고 불편해요. 분당에 고급 노인 전용 아파트 찾아봤는데 의료 시설과 스파도 있고 커뮤니티가 탄탄해요. 낡은 아파트를 팔면 돈이 충분해요. 그 집은 네 아버지랑 네 할머니 손길이 남아있는 곳이지. 그래서 더 위험해요. 오래된 건 가장 먼저 무너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어머니 손을 결혼식 주례사처럼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하니까 그래요. 계단도 힘들고 안전도 걱정돼요. 제발 저를 생각해 주세요. 엄마가 편해지면 나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음악 소리가 잔잔히 흐르고 칼과 포크가 그릇에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먼 바다 파도처럼 들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다정함은 어디까지가 효도이고 어디부터가 압박일까? 아들은 그 경계를 모를 리 없는데 왜 굳이 그 선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오는가? 밤에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태우가 설치했다던 새 카메라가 모서리에서 빨간 점을 깜박였다.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작은 소리, 알 수 없는 신호음. 그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고 스마트폰에는 새로운 약 복용 앱이 알림을 쏟아냈다. 그녀가 잠깐 소파에서 일어나면 화면 위 작은 숫자가 걸음수와 칼로리를 실시간으로 표시했다. 엄마, 욕실 매트는 젖으면 바로 갈아야 돼요. 지난주에 이웃집에서 낙상사고 있었대요. 뉴스 못 봤죠? 요즘 강도 사건도 많고 지난번에 같은 동에서 낮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온 몰상식한 사람 있었대요. 엄마는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의 말은 정보였고 공포였고 설득이었다. 그녀는 자꾸만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카메라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도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욕실에 들어가 불을 켜자 타일 벽과 천장 사이 곰팡이가 얇게 번져 있었다. 맨 윗줄 타일과 타일 사이에 머리카락만 한 금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한 건 그때였다. 물줄기가 스며들 때마다
금 사이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화장지를 대보았다. 순식간에 잿빛물이 번졌다. 태우야? 지원은 전화를 걸었다. 욕실 벽에 금이 간 것 같다. 엄마, 사진 보내봐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자 답장이 거의 동시에 왔다. 내가 내일 목수랑 배관 기사 보낼게요. 엄마 혼자 응대하지 마요. 기사 오면 내가 통화로 안내할게. 내가 응대해도 되지. 엄마가 또 헷갈리잖아요. 지난번처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쉬고만 있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휘청이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나가서는 음식 배달을 결제하려다 카드 비밀번호를 잊고 3번 틀렸다. 그 일이 아들 입에서 얼마나 자주 재생되었는지 그날의 실수가 오늘의 무력함을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어버린 듯했다. 밤 늦게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벽지 사이로 퍼지는 곰팡이 냄새가 낯설게 진동했다. 카메라의 빨간 점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유리 테이블은 얼음처럼 반짝였고 선반 위 약통들은 군대의 군화처럼 반듯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벽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 같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얇아졌다. 탁자 위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였다. 새로운 알림, 약 알림, 심박수 알림, 걸음수 알림. 선물처럼 쥐어졌던 이 기계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다. 그녀를 추적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서였다. 화면에 밝힌 자신의 이름이 갑자기 낯설었다. 지원은 창가로가 커튼을 조금 젖혔다. 재개발 구역의 철거가 내일이면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관리사무소 방송이 예고했다. 동을 지우는 포크레인의 팔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팔이 자신의 삶의 구조를 뜯어내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뒤집어 화면을 엎었다. 카메라의 빨간 점이 여전히 박동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우야, 네가 정말 날 지키는 게 맞니? 아니면 네 계획을 지키는 거니? 빨간 점은 대답하지 않았다. 밤 공기는 차갑고 얇았고 집안의 침묵은 이상하게도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방송이 끝나고 관리사무소에서 예정된 단수 안내가 흘러나왔다. 오지원은 달력의 오늘 날짜에 작은 점을 찍었다. 욕실 타일 금을 본 뒤로 머릿속은 하루 종일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 물때 냄새, 얇게 번진 곰팡이, 화장지를 대면 스며나오던 회색물. 전화를 걸기 전 그녀는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확대하면 작은 혈관처럼 가지를 치는 금이 보였다. 태우야, 어제 말한 그 금이 더 넓어진 것 같아. 가마라? 알아? 엄마, 알겠어요. 오늘 기사님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일정 잡았어요. 엄마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문만 열어주세요. 통화는 제가 할게요. 내가 설명하면 엄마가 또 헷갈릴까봐 그래요. 걱정 말고 방에서 계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메시지가 왔다. 오전 10:30 배관공 도착 예정. 안전 위에 카메라 ON. 지원은 거실 모서리에 빨간 점을 힐끗 보았다. 깜박이는 그 점이 오늘따라 더 가까이 와 있는 듯했다. 그녀는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고 욕실 바닥의 물기를 마른 걸레로 천천히 훑었다. 곰팡이 냄새가 얇게 코끝을 찔렀다. 어디까지 닦아도 냄새는 남았다. 벽 뒤에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부풀었다가 숨을 내쉬는 소리처럼 집이 아주 천천히 삭는 소리. 초인종이 2번 울렸다. 화면에 최애라는 이름표를 단 사내가 서 있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조용했다. 검은 작업 점퍼, 무릎 보호대, 오래 쓰다 다른 공구 가방. 지원이 문을 조금 열자
사내는 허리를 낮춰 인사했다. 배관 최입니다. 욕실 근간자리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직 열쇠를 뺄 틈도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또 발소리가 났다. 강태우가 한 손으로 문을 잡아 밀며 들어왔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설명 잘 못하셔서요. 자세한 건 저한테 말씀하세요. 최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예. 태우는 팔짱을 꼈다. 한치 물러서지 않는 몸. 최 기사님, 진단 전에 몇 가지만요. 이벽 내력벽이죠? 모르고 드릴 깊게 넣으면 구조에 영향 갑니다. 배관 동선이랑 전선 위치 파악하시고 실리콘 제거는 필름 테스트로 곰팡이 번식도 체크하고요. 이 일을 30년 했습니다. 낮고 짝수처럼 고른 목소리가 나왔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예민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연로하셔서 소음, 먼지 못 참으세요. 조심히 하시고. 태우는 지갑을 꺼내 얇은 봉투를 건넸다. 미리 드립니다. 깔끔하게 끝냅시다. 말이? 봉투는 종이의 무게보다 무거워 보였다. 최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작업 끝나고 결제하셔도 됩니다. 잠깐의 침묵. 팔짱 낀 태우의 손가락이 팔 위에서 2번 같은 간격으로 두드려졌다. 재촉도 경고도 아닌 감시 중이라는 리듬. 지원은 그 손가락을 괜히 바라보았다. 아주 작은 박자가 방 안의 공기를 조였다. 욕실 문이 열렸다. 최 씨는 드레멜과 타일 커터를 뒤에 놓고 헤드랜턴을 켠 뒤 금이 간 부분에 손가락을 댔다. 장갑 너머의 촉각이 타일 질감을 더듬었다. 그는 말없이 수평계를 대어 미세한 기울기를 보고 타일 줄눈을 얇게 긁어 조심스럽게 틈을 벌렸다. 드릴이 돌기 시작했지만 속도는 느렸다. 물고기를 건지듯 무언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손놀림. 거실 카메라가 붉게 점등했다. 태우는 욕실 문에 기대 서 있다가 다시 서재 쪽으로 움직였다. 서랍을 열고 서랍을 닫고 스마트폰을 들어 통화 화면으로 넘겼다. 네, 기사님 오셨어요. 네, 제가 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방에 계시게 했고요. 네, 그 부분만 정리하면 사진도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의 말 중 사진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무슨 사진? 지원은 마음속에서 되물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최 씨가 첫 타일을 드러냈다. 얇은 먼지가 공중에 또아리를 틀었다. 이어지는 2장, 3장. 그는 장갑을 벗고 고무줄 장갑으로 갈아 끼더니 안쪽을 헤드랜턴 불빛으로 길게 비추었다. 그때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정지. 아주 길게 눌린 정지. 드리름이 꺼지며 집안의 모든 소리도 함께 꺼진 것처럼 조용해졌다. 세 사람이 같은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각각 다른 냄새를 맡는 듯했다. 최 씨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시선은 타일 뒤의 어둠 속 어떤 한 점에 붙박였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왜 멈추셨어요? 태우가 물었다. 진행하시죠.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헤드랜턴 각도를 조금 낮췄다. 그 빛이 짧은 시간 반짝이고 꺼지기를 2번. 무언가의 윤곽이 있었다. 사람의 손처럼 매끈하지 않은 그러나 인위로 다듬어진 테두리. 지원은 문가에서 서성이다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냄새가 달라졌다. 곰팡이와 오래된 배관 비린내 사이에 희미한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젖은 천을 삶다가 깜빡 불을 3개 올렸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매캐함. 계속하세요. 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방에 계시라니까요. 그는 문 쪽으로 와 지원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다. 다정한 제스처였지만 밀어내는 힘이 들어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태우는 발걸음을 뒤로 빼며 서재로 돌아갔다. 네, 잠깐만요. 통화 좀. 문틈 사이로 그의 실루엣이 사라졌다. 아주 짧은, 그러나
고요가 바뀌는 틈. 최 씨가 그 틈 사이로 지원을 돌아보았다. 눈길이 밝힌다. 길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힌 시간은 드릴 스위치를 켜고 끄는 시간보다 짧았다. 그 짧음 속에 한 문장이 통째로 살아있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또 한 문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원은 숨이 걸렸다. 그 눈빛 안에서 불을 본 듯 눈이 시큰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는지 아닌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최 씨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방 안에 다른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듯. 태우가 돌아왔다. 문제 없죠? 말끝에 딱딱한 껍질이 붙어 있었다. 줄눈 다시 메우겠습니다. 안쪽은 배관 보수 조금 필요하고요. 최 씨가 평온하게 말했다. 자세한 건 견적서에. 작업은 빠르게 마무리됐다. 타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아주 조용했다. 복구용 실리콘이 하얗게 눌리고 매끈하게 다듬어졌다. 그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작업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한 번도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다. 마치 집안의 무언가에 눈을 맞추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계산을 마치자 태우는 깔끔했네요 라고 짧게 말했다.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점검표의 체크 표시 같은 무미함이었다. 현관이 닫히자 집안 공기가 확 변했다. 드릴 먼지 냄새가 사라졌고 대신 뜨거운 물을 식힌 주전자 안쪽 냄새 같은 공허가 남았다. 그날 저녁 태우는 냉장고 정리를 다시 했다. 엄마, 물 많이 마시고 정수기 필터는 내가 교체해 둘게요. 요즘 수질 안 좋아요. 그는 정수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내일 오전에 또 올게요. 기사님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또? 보수 완벽하게 하려면 2번은 들어가야죠.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가 떠난 뒤 집은 말끔했고 조용했다. 지원은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아 방금 전 눈빛을 되새겼다. 최 씨의 눈. 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건너온 경고. 그녀는 어딘가에서 작은 틈이 열렸다고 느꼈다.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그 바람이 벽지의 얇은 층을 들추고 벽 뒤에 어둠을 흔들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다.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 특히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절대 마시지 마. 내일은 집에 혼자 있을 방법을 찾아서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해. 문장이 3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마침표가 단단했다. 어휘엔 감정이 없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시급하게 느껴졌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부엌을 바라보았다. 하얀 정수기가 조용히 서 있었다. 방금 전 태우가 열었다 닫은 뚜껑. 그녀는 물컵을 싱크대에 엎었다. 컵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한 방울이 유난히 커 보였다. 가슴이 콱 막혔다. 만약 그 물을 마셨다면 어지럼증, 피곤함, 새벽의 메스꺼림, 모든 증상이 한 줄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아주 약하게 났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맛. 창밖엔 늦은 퇴근차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거실 모서리의 빨간 점이 여전히 깜박였다. 그 불빛과 손안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는 눈이 있고 여기에는 손이 있다. 눈은 감시하고 손은 건드린다. 이제 필요한 건 그녀 자신의 발. 내일 혼자 있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원은 스마트폰을 뒤집어 화면을 엎었다. 그리고 정수기의 전원 플러그를 천천히 뽑았다. 찍소리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갈랐다. 아주 작은 저항이 사라지는 소리. 그 소리 뒤에 침묵이 또렷해졌다. 그녀는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다. 벽은 여전히 단정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단정함이 껍질처럼 보였다. 끝내 그녀는 속삭였다. 태우야,
네가 지키는 게 나인지 아니면 네가 꾸민 무언가인지 내가 확인할게. 밤이 더 깊어졌다. 드릴 소리의 잔향 같은 침묵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게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지원은 작은 수첩을 펼쳤다. 종이 위에 그려진 집 평면도엔 붉은 볼펜으로 화살표가 빼곡했다. 카메라 사각지대, 문틈의 그림자, 방문 센서가 꺼지는 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수기 플러그가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이 분노로 변할 때 몸은 오히려 고요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오늘 처음 배웠다. 첫 번째 전화는 오랜 친구 윤복에게였다. 오늘 오전에 시간이 되면 우리 집 좀 와줄래? 무슨 일 있어? 그냥 같이 장 보자. 그리고 너 휴대전화 잠깐만 빌려줄래? 윤복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래된 우정의 결론처럼 담담히 말했다. 갈게. 10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카메라의 붉은 점은 여전히 깜박였지만 지원은 오늘 그 눈을 역이용할 생각이었다. 윤복을 거실로 들인 뒤 지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시장에 다녀오듯 천천히 이 근처를 돌아줘. 통화는 짧게, 문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우고. 윤복이 눈을 크게 떴다. 무섭다. 네 말투. 괜찮아. 친구야, 오늘은 내가 부탁 좀 해야 해. 그녀는 옷장을 열어 밝은 카디건을 꺼내 윤복에게 입혔다. 카메라에 잡히는 오지원의 실루엣을 대체할 옷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운 긴 외투를 걸쳤다. 머플러로 턱을 가리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현관 앞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윤복과 주방 쪽 뒷문으로 미끄러지듯 나가는 지원. 두 여자의 동선이 반대로 흘렀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박자를 바꿨다. 계단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발자국을 죽이며 두 층을 내려가는 동안 지원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판단한다. 엘리베이터 홀을 지나 골목 끝으로 나오자 봄볕이 얇게 번졌다. 재개발 현장의 포크레인은 멀리서도 천천히 팔을 놀렸고 매캐한 흙냄새가 바람에 섞였다. 그녀는 보도블록의 균열을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걸었다. 균열은 언제나 경고였다. 두 번째 단계는 시험 전화였다. 모서리 상가 앞 가판대에서 지원은 공중전화 카드를 샀다. 금속 수화기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스민다. 번호를 누르자 곧바로 연결음이 울렸다. 엄마? 태우의 목소리는 금세 붙었다. 지금 어디세요? 산책 나왔지. 윤복이랑 시장 가려 해. 수화기 저편에서 윤복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약속된 대사처럼 가벼운 농담을 섞어준 친구의 목소리가 배경을 채웠다. 그래요? GPS가 이상하네. 아, 뭐 같이 계시면 다행이죠. 응, 저녁에 보자. 지원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놓으며 손목에서 먼지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휴대전화를 쫓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 추적은 가짜 궤적 위에서 맴돌 뿐이다. 택시는 오래된 설렁탕집 앞에서 섰다. 간판에 글씨는 바랬고 창문엔 소금김이 얇게 앉아 있었다. 오전 손님이 한 차례 지나간 시간, 육수 냄새가 바닥에 가라앉아 식당 전체가 따뜻한 그릇처럼 느껴졌다. 구석자리 벽시계 아래 최 씨가 앉아 있었다. 작업 점퍼 대신 낡은 재킷. 그러나 눈빛은 어제와 같았다. 조용하고 멈추지 않는 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제가 그때 말을 못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죠. 국물이 먼저 나왔다. 뜨거운 흰 김이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대진 않았다. 최 씨도 같았다. 김이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국물 위에 얼굴을 비춰보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최 씨가 수첩 대신 종이 냅킨을 꺼냈다. 연필로 네모를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원을 몇 개 찍었다. 벽 뒤 공간입니다. 그는 원 옆에 짧은 선을 긋고 그 선을 환기 덕트 쪽으로 이어 붙였다. 여기 작은 탱크가 있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타이머가 연결돼 있고 가는 실리콘 튜브들이 메인 덕트로 나갑니다. 용량은 크지 않지만 프로그램으로 간격을 조절한 것 같더군요. 그의 연필 끝이 타이머 모양 위에서 잠깐 멈췄다. 묻힙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니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숨으로 들어가게 돼요. 환기팬이 돌 때마다 희석되어 퍼지고 피곤함, 어지럼, 두통 이미 겪으셨죠. 지원의 손이 숟가락을 놓았다. 은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최 씨는 눈을 들었다. 손으로 만든 장치 수준이 아닙니다. 의료나 산업 쪽 장비를 개조했을 가능성. 정교하게 프로그램돼 있었고 환기 시스템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설치했습니다. 설치자는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의도였다는 말이군요. 지원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아래로 쇳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예, 우발이 아닙니다.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짧게 떨렸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다 멈췄다. 오늘 그가 추적하는 번호는 윤복의 가방 속을 돌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자가 도착한 건 어제 저녁 최 씨가 알려준 새로운 선불 유심이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 태우였다. 엄마, 어디예요? 말없이 나가면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면서 전화 좀 받아요. 걱정의 문장, 공감의 어휘. 그러나 모든 단어가 거꾸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기계처럼 미소를 지웠다. 기사님, 그녀가 말했다. 그 장치 위험을 즉시 없앨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 씨가 말을 고쳤다. 증거가 필요하겠죠. 꺼내는 순간 설치자도 움직일 겁니다. 그는 카메라와 센서를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수기처럼 눈앞의 것만이 아니에요. 환기가 멈추면 바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알아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최 씨는 잠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정이라는 단어를 오래 고민해 본 사람처럼 보였다. 법과 절차, 그리고 현실의 불균형을 알고 있는 눈. 설치자는 건축이나 HVAC를 공부했을 겁니다. 전문 지식 없이는 저런 동선이 안 나와요. 기계는 구입했겠죠. 다크웹, 아니면 중고 의료 장비 라인.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압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낮아졌다. 확신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국밥집의 소음은 온화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 국자와 주방장이 부딪히는 소리, 그 생활의 소리와 방금 들은 과학적 살인의 메커니즘이 한 식탁 위에 겹쳐졌다. 지원은 뜨거운 김을 한 번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어제 집안 공기에서 맡았던 희미한 약품 냄새가 이곳엔 없었다. 이곳의 공기는 소금과 파와 고기에서 나왔다. 사람의 손으로 끓인 것. 숨을 쉬는 일이 처음으로 안전해 보였다.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윤복의 번호였다. 스피커 없이 짧게 받았다. 지원아, 방금 태우가 전화했어. 어디냐고 계속 묻는데 나는 시장이라고 했지. 잠깐 커피 마시고 들어간다고도 했어. 잘했어. 좀만 더 돌아. 근데 내 집 건물 앞에 그 차 있던데? 검은색. 네가 말한 그 번호판. 지원은 눈을 감았다 뜨고 국밥집의 시계를 올려다봤다. 분침이 10일을 지나고 있었다. 알겠어. 그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끊었다. 기사님? 그녀는 손을 모아 가볍게 맞잡았다가 주먹으로 천천히 바꾸었다. 단단한 동심, 차갑게 굳는 결심.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밤은 어렵겠죠. 내일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장치를 분해해 주세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버리진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꺼내 증거봉투에 봉인하고 사진과 영상 기록을 남기죠. 타이머 세팅은 제가 그대로 보존하고. 맞아요. 지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꽉 쥐었다. 국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사라지는 속도로 분노가 형태를 갖췄다. 아들이 만든 공기, 그 공기를 이용해 아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 빛에 드러내는 계획.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계산하고 기록하고 실행하는 사람의 차례였다. 문을 나서며 지원은 식당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늙은 얼굴, 그러나 낙지 않은 눈.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짧게 속삭였다. 숨은 내가 고른다. 그리고 끝도 내가 고른다. 항복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오지원은 베개를 반쯤 세워 기대 앉았다. 손등에 파스를 붙이고 숨을 길게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태우야, 엄마가 졌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 네 말대로 하자. 지팔자. 잠깐의 침묵. 이어 반가움과 안도의 톤이 스피커를 타고 번졌다. 엄마, 잘 생각했어요. 거기가 엄마를 아프게 해. 내가 다 처리할게. 엄마는 쉬기만 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안쪽의 목소리는 칼처럼 얇고 차가웠다. 좋아. 이제 네가 움직일 차례다. 그날 저녁 청담동 오마카세 목재 카운터 위로 여름 전갱이가 은빛을 드러냈다. 태우 맞은편에 앉은 보태우가 잔을 들어 올렸다. 드디어 포기하셨다니 축하해. 태우는 사케를 한 모금 굴리고 미소를 얹었다. 말했잖아. 어머니는 연민이 약점이야. 내가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 믿게 하면 돼. 서류만 끝나면 제주 프로젝트도 속도 붙을 거야. 둘은 눈짓을 주고받았다. 요리사는 칼을 눕혀 부드럽게 토치를 지나쳤다. 그 불빛 아래에서 타인의 고통은 향신료처럼 가벼워졌다. 다음 날 공인중개사가 다녀가고 계약 절차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병원 진료표 사본과 약봉투가 복도 서랍에 놓였다. 피곤과 어지럼, 메스꺼움, 증상 리스트는 한 장짜리 연극 대본처럼 단출했다. 지원은 처방전을 투명 파일에 끼워 태우의 가방에 직접 넣어주었다. 엄마, 이사 전까지 내가 매일 올게요. 정수기 필터랑 카메라 설치도 점검하고. 그래.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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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메. 표면의 목소리는 고분고분했다. 속의 목소리는 체크리스트를 읽었다. 연기 유지, 일정 압박, 증거 경로, 비밀 임무는 그와 동시에 진행됐다. 새 아파트의 도어록 비밀번호는 임시번호로 맞춰졌고 관리실에는 가구 설치 기사 출입이 등록되었다. 작업복 대신 깔끔한 작업 셔츠를 입은 최 씨가 낮 시간에 드문드문 드나들었다. 거울 설치와 선반 보강, 벽걸이, 액자 위치 조정. 누구의 눈에도 평범한 집들이의 사소한 일들. 그러나 수평계 아래에는 작은 덕트와 분기 라인, 이음새의 토크값이 기록됐다. 그는 어제 욕실 뒤에서 꺼낸 장치를 분해해 각 부품을 재정비했고 타이머의 로고를 복제해 딱 2칸만 비워두었다. 빈칸은 훗날의 질문이자 답이었다. 새 아파트는 작았고 새 냄새가 났다. 자재의 화학 냄새, 페인트의 얇은 막. 태우는 스마트 허브를 연결했다. 거실, 주방, 침실, 천장 모서리마다 새하얀 눈동자가 붙었다. 현관 카메라와 창문 센서, 온습도 자동 제어, 낙상 감지 매트. 장비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태우의 미소는 편안해졌다. 엄마, 이제 내가 원격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밤에도 안심. 이건 엄마 위해서예요. 지원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표면의 말은 감사였으나 속의 말은 계측이었다. 허브 리셋 시간 확인.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 간격 확인. 카메라 사각지대는 벽면, 거울. 이사는 예상보다 담담했다. 노란 테이프를 두른 박스가 도착하고 이불이 한번 접혀 새 장소에 놓였다. 주방 찬장에는 그릇 3벌이 들어갔다. 거실 벽에는 큰 거울이 달렸다. 태우가 묻듯 중얼거렸다. 엄마가 거울은 왜 이렇게 큰 걸로? 지원은 이마에 손을 얹고 웃어 보였다. 늙으면 작은 거울은 안 보이지? 글씨도 커야 보이는 나이야. 그리고 거울이 있어야 방이 조금 넓어 보이잖니? 거울 뒤는 비밀스러웠다. 벽면에 얕게 파낸 움푹 들어간 공간. 방음폼을 잘린 자리. 그 안에는 재정비된 장치가 자리했다. 알루미늄 합금의 작은 탱크, 디지털 타이머, 저소음 펌프, 실리콘 튜브. 튜브는 거실 환기 그릴 뒤 분기 라인으로 연결됐으며 이 라인은 소파 위 천장 팬과 같은 제어 릴레이에 묶였다. 리모컨의 특정 조합. 2번 눌렀다. 한 번 길게. 누구에게는 조명 장난, 누군가에게는 신호. 최 씨는 커버를 닫기 전 손끝으로 마지막 확인을 했다. 테스트는 안 하겠습니다. 기록만 남기죠. 작동은 그분이 자주 앉는 곳에서 확인되겠죠. 그분은 매일 앉을 거예요. 지원이 낮게 말했다. 소파 오른쪽, 콘센트 위. 그녀는 손을 뻗어 거울 표면을 한번 쓸었다. 얇은 먼지가 손금에 붙었다가 사라졌다. 최 씨는 거울못을 하나 더 박아 하중을 분산시켰다. 둔탁한 망치 소리 2번. 그 소리는 판결문 마지막 장을 덮는 소리처럼 들렸다. 태우는 한편 스마트 허브 앱을 보여주었다. 환기, 온도, 조명, 동그란 아이콘이 깨끗했다. 엄마, 나는 이렇게 간편하게 엄마를 챙겨요. 여기 버튼 하나면 환기도 자동, 습도도 조절. 물은 정수기 말고 생수로만 드세요. 필터 교체 전까지는. 그래, 알았다. 네가 하는 말이 맞지. 표면의 목소리는 순한 동이었다. 속의 목소리는 박자에 맞춰 노트를 적었다. 정수기는 플러그 오프 유지, 생수는 밀봉 확인, 방문 주기 예측, 주말 저녁. 그의 체류 시간이 길다. 해질녘. 새집 거실에 조명이 켜졌다. 처음 켠 조명 특유의 서늘한 흰빛. 박스 몇 개가 미개봉으로 남았고 소파 쿠션은 아직 형태를 잡지 못했다. 창밖 도로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며 유리창에 잔잔한 떨림을 남겼다. 지원은 옅은 기침을 한 번 하고 전화를 걸었다. 태우야, 엄마, 컨디션 어때요? 피곤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아. 여기 훨씬 편하네. 작은데도 조용하고 따뜻하고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 잘 돌봐줘서. 그럼요. 내일 저녁엔 내가 들러서 라우터 위치만 조정하고 갈게요. 카메라 각도도 조금 더 올리고. 그래. 내일 오너라. 통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얼굴에서 미소를 천천히 지웠다.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은 방을 2배로 넓혀 보이게 했다. 반사된 거실은 반듯했고 깔끔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척하며 거울 상단 틈에 살짝 숨겨진 작은 자석 스위치를 눌렀다. 아주 미세한 딸깍, 금속이 입을 닫는 소리. 내부 타이머의 작은 화면이 깜박이고 최 씨가 설정한 점검 모드로 진입했다. 작동 로그가 한 줄 늘어났다. 아직은 대기. 아직은 침묵. 그녀는 소파 오른쪽 자리를 바라봤다. 콘센트 위, 환기 그릴 아래. 태우가 노트북을 펴던 자리. 서류 가방을 두고 주말마다 머물던 자리. 그는 안전을 말했고 통제를 보였으며 연민을 연기했다. 이제 그 자리 자체가 증언대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를 향해 아주 천천히 걸었다. 손바닥으로 소파의 직조를 한 번 눌러 촉감을 기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서 같은 동작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 늙은 얼굴, 그러나 낙지 않은 눈. 전화 한 통이 더 왔다. 보태우의 이름이었다. 어머니, 이사 축하드려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태우가 진짜 효자예요. 이번 계약도 우아하게 마무리되고. 그래요. 애가 고생이 많지. 내일 저녁은 우리 셋이서 식사 어때요? 저는 청담에서 예약 잡을게요. 그럼 내일 보세.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표면 아래 숨은 기계의 호흡이 없는 방. 완벽한 정적. 그러나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표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들아, 네 말이 맞아. 여기가 더 편하네. 속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여기가 네가 만든 방식으로 끝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밤이 내려앉아 환기 그릴에 붙은 먼지 한 올이 바람 없이 흔들렸다. 함정은 소리 없이 닫혔다. 다음 움직임만을 기다리며 새 아파트의 첫 집들이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거실에는 새로운 커튼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였다. 오지원은 상위를 정돈하며 천천히 와인잔을 닦았다. 손끝의 힘이 일정했다. 오늘 이 집은 진짜 식탁이 아니라 법정이 될 예정이었다. 문이 열리고 강태우가 들어섰다. 검은 셔츠에 밝은 미소. 손에는 고급 와인과 디저트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준비 다 했어요. 새해 출발 기념으로 제대로 한번 축하합시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지원은 잔을 건넸다. 태우는 와인을 따르며 부드럽게 웃었다. 여기가 훨씬 낫죠? 창도 크고 공기 순환도 잘 되고. 엄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네. 지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젠 편하네. 식탁 위엔 오색찬이 정갈하게 놓였다. 두 사람은 잠시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공기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태우는 어느 순간부터 유리창 쪽을 자꾸 흘끔거렸다. 감시 카메라의 불빛이 오늘따라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카메라 불이 왜 안 들어오지? 아, 내가 배터리 뺐어. 지원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내 얼굴이 너무 자주 찍히면 늙어 보이더라. 태우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짧은 균열이 있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다. 나측은 얼굴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작업복 대신 검은 셔츠를 입은 최 씨였다. 최 기사님? 태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여긴 어떻게? 내가 불렀다. 지원의 목소리가 그를 끊었다. 거울 좀 손볼 일이 있어서. 잠시 정적.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천천히 닫고 잠금 장치를 눌렀다. 찰칵. 짧고 단단한 소리. 그 소리 이후 공기는 방향을 잃었다. 태우가 불편한 웃음을 지었다.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오늘은 진짜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지원은 식탁에 앉았다. 마치 판사가 자리 잡듯 움직임이 느리고 정확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피곤하신가 봐요. 니카레 모노니 싱고. 그날 욕실 벽 뒤에서 무얼 숨겼지? 태우의 손이 잔을 놓쳤다. 와인이 흰 테이블보 위로 번졌다. 무슨 말이에요? 백왕공이 본 걸 나도 봤다.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만든 장치. 네가 나한테 준 그 공기.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건 전혀.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 틀렸니? 아니요. 난 그건 엄마 건강을 위해 환기 시스템을 조금. 지원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그래, 조금씩 맞는 게 오래가니까. 태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일어나 식탁을 내리쳤다. 이 늙은 여자가 미쳤어. 내가 뭘 했다고. 네가 서류에 좀 더 일찍 사인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어. 그의 고함에 접시가 흔들리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최 씨는 여전히 벽 쪽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버튼 위에는 붉은 점 하나. 그만하시죠. 그가 낮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세요. 무슨 자백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태우는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를 뒤졌다. 이건 협박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지원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엔 녹음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래, 부르자. 다 들려줘야지. 네가 한 말 한 짓 다. 태우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거울 쪽으로 향했다. 반사된 공간 속에서 장치의 붉은 램프가 아주 작게 빛났다. 저게 뭐야? 네가 만든 거야?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삐 하는 가느다란 전자음이 공기를 갈랐다. 엄마, 지금 뭐 한 거예요? 시험 중이지. 꺼요. 당장 꺼요. 태우는 거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동시에 미세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 그러나 바로 알아채기 어려운 냄새였다. 엄마, 이거 농담이죠? 지원은 자리에 앉은 채로 잔을 들었다. 네가 했던 방식이야.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엄마, 제발. 난 널 죽이려는 게 아니야. 네가 했던 걸 네가 느끼게 하려는 거야. 태우는 기침을 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번졌다. 그는 문으로 달려갔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철컥하는 잠금 소리가 들렸다. 최 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기사님, 열어요, 제발.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태우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이거 잘못됐어. 지원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아들아, 알겠지? 난 네가 내게 준 걸 네가 받길 바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보살핌을 천천히 누리렴. 유리문 너머 태우의 눈이 바뀌었다. 효자의 눈은 사라지고 짐승의 눈이 남았다. 그는 다시 문을 쳤다. 엄마, 살려줘. 살려달라니. 그 말 참 낯설다. 삐삐 타이머의 소리가 길어졌다. 공기 중에 희미한 하얀 입자가 퍼졌다. 태우는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이 문을 긁었다. 그만.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들려왔을 때 지원은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이제야 네 목소리가 들리네. 최 씨가 다가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전자음이 멈췄다. 방 안엔 기침 소리만 남았다. 시간이 흐르자 태우의 몸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지원은 수화기를 들고 112를 눌렀다. 여기 침입자가 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다 기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돼 있었다. 최 씨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원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이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게 될 거예요. 거울 속에는 노모와 기술자,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들의 모습이 겹쳐 있었다. 숨결이 차가운 공간에서 효도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지원은 눈을 감고 한마디 중얼거렸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천천히 밀려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래된 고통의 냄새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적막한 평화뿐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멀리서부터 준비 운동을 하듯 미약하게 들렸다가 어느 순간 아파트 단지의 유리 난간에 부딪혀 커졌다. 오지원은 거실 창을 절반만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112의 전화에 짧고 또렷하게 말했다. 여기 침입 시도가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던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자살 시도 같아요. 문은 밖에서 잠궈놨어요. 네, 주소는... 목소리는 떨림이 없이 적절한 간격으로
서류를 읽듯 흘렀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 수업 중 코피를 쏟는 아이. 교실 바닥에 드러눕는 아이. 갑자기 부모를 찾으며 울부짖는 아이까지. 별별 상황을 모두 겪은 사람이 낼 수 있는 톤이었다. 그녀는 대답과 질문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했다. 두 문장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만 말한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무전기 잡음이 섞인 발소리가 빨라졌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기동 순찰대였다. 잠금 장치가 채워진 현관 앞에서 경찰관이 외쳤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오지원은 열쇠를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리자 2명의 경찰과 구조대가 동시에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공기는 이미 환기가 시작된 뒤였고 거실 바닥엔 강태우가 의식을 잃은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다. 옆구리 쪽엔 뒤집힌 의자와 깨지진 않았지만 빈 와인잔이 굴러가 있었다. 신고자분 성함이? 오지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와 보니 저 남자가.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소리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무서워서 문을 밖에서 잠가뒀어요. 저 혼자라서. 경찰은 수첩에 적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아, 가족이에요.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남편 사망 이후 제가 혼자 지내서 가끔 찾아옵니다. 요즘 심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어요. 구조대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호흡이 약하지만 유지됩니다. 이송합니다. 들것이 들어오고 바퀴가 새 아파트의 매끈한 장판 위로 낮게 구르며 지나갔다. 담요가 덮이고 혈중 산소 포화도 수치가 짧게 들렸다가 사라졌다. 경찰은 거실을 둘러보며 증거 보존용 테이프를 꺼내 소파 주변을 임시로 격리했다. 환기 그릴, 벽의 거울, 정리된 접시들. 어느 것 하나 어지럽지 않았다. 완벽한 장면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혹시 내부 CCTV 있습니까?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신경 써서 오늘은 좀 꺼뒀어요. 머리가 아파서. 경찰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거울로 옮겨갔다. 반사된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오지원은 속으로 복귀했다. 질문이 거울로 간다. 다음은 환기 그릴. 답은 모른다. 시선은 바닥. 저기 환기 시스템은 자동으로 도나요?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어두는 펜촉의 속도가 잠시 빨라졌다. 경찰은 근처 주민 중 추가 신고 없었습니다. 소음 민원도 없었고요. 라고 무전으로 확인했다. 절차는 명확했고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잠시 후 구급차의 문이 닫히며 사이렌이 다시 켜졌다. 건물 입구엔 어느새 기자 셋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하얗게 번졌다. 혹시 관계자 맞으신가요? 쓰러진 분 신원 확인됐습니까? 관리실 직원이 기자들을 밀어냈다. 지금은 수사 중입니다. 그 밤 채널A의 자막이 가장 먼저 올라왔다. 유명 건축가. 새 아파트서 실신 가족 불화 탓인가? 화면 속 스튜디오에는 검은 정장이 앉아 있었다. 이선희의 변호사였다. 그는 과장되지 않은 표정으로 그러나 정확히 설계된 문장을 읽었다. 무한한 효심으로 알려진 건축가 강태우 씨는 가족 비극의 희생자입니다. 남편 사망 이후 정신질환 병력이 있던 어머니 오지원 씨가 편집증에 시달리며 아들을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막 아래 단독 표식이 깜박였다.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선제였다. 시청자들은 효심과 정신질환 병력이라는 두 단어만 기억할 것이다. 오지원은 조용히 TV를 껐다. 그녀는 분노 대신 메모지를 꺼냈다. 언론 선제 프레임. 반박은 경찰 조서 이후. 감정 표현 금지. 새벽이 지나고 그녀는 일찍 경찰서에 나왔다.
조서실의 공기는 서류 냄새와 싸구려,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그날 밤 서로 나눈 말 기억나는 대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열어달라는 소리, 욕설도 조금. 저는 무서워서 문을 잠가뒀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112에 전화했어요. 그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족 사이에 재산 문제 있었습니까? 집을 팔고 이사했어요. 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들이 도와줬죠. 그녀는 한 문장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형사가 농담처럼 선생님 교사하셨죠? 묻자 오지원은 짧게 웃었다.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눈이 제일 먼저 말하거든요. 그 말의 끝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밖으로 나오자 플래시가 번쩍였다. 어머니, 강태우 씨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공격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야말로 오늘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무기였다. 그 시간 서울 강남의 몇몇 사무실에서는 단체 대화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강 소장 쓰러졌대. 어디서? 새 아파트래. 누군가는 안부를 물었고 대부분은 읽기만 했다. 상류층의 침묵은 연대가 아니라 풍향계였다. 어느 쪽이 이길지 아직 모른다는 뜻. 그 조용한 방관이 한 사람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오전 11시 경찰서 로비에 검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들어섰다. 이선이었다. 눈가 화장은 번지지 않았고 표정은 울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을 단칼에 잘랐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에 선 변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내세요. 배관공이었죠? 이름부터 찾아요. CCTV, 출입 기록, 카드 내역. 그 사람을 반드시. 말은 조용했지만 명령이었다. 그 순간 오지원은 로비 반대편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이 붙었다. 두 사람의 침묵이 한가운데에서 부딪혔다. 한쪽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움직였고 다른 한쪽은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위해 칼을 들었다. 이제 싸움은 어머니와 아들의 내부 갈등을 넘어 법조와 언론, 자본이 얽힌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날 오후 최 씨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출입 기록으로 은밀히 떠올랐다가 곧바로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를 핵심 증인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의에 집착한 위험 인물이라 적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그저 유령이었다. 도면을 머리에 넣고 땀 냄새와 실리콘 냄새를 손등에 베개 한 채 조용히 숨은 사람. 양쪽 모두가 찾고 싶은 그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카드. 저녁 무렵 경찰은 사건을 침입 실패 및 자살 시도로 잠정 분류하고 독성물질 가능성에 대한 화학 감식을 의뢰했다. 보도자료는 건조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뉴스의 자막은 더 굵어졌다. 노모의 폭력 의혹. 진실은 상류층 가정의 비극. 배경은 사람들은 휴대전화 화면 위에서 엄지로 스크롤을 내렸다. 댓글은 감정과 추측과 확신으로 가득 찼다. 오지원은 창가에 앉아 메모를 덮었다. 첫 전투는 끝, 다음은 증거의 언어. 그녀는 창문을 닫고 거울을 잠깐 바라보았다. 반사된 방은 조용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새 알림이 떴다. 면담 요청, 형사과. 일정은 빠르게 잡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복도 저편에서 구두 굽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다가왔다. 이선희가 변호사와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차갑고 또렷한 눈빛. 그녀는 오지원을 스치듯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배관공을 찾아요. 위험 신호는 충분히 분명했다. 전쟁은
더 이상 집안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제 도시 전체가 무대를 열고 있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러나 실내 공기는 긴장감으로 묵직했다. 이선희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탐정에게 말했다. 이 사람, 최기철, 배관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력서가 없어. 사업자 등록도 주민번호 추적도 다 가짜야. 탐정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는 2004년까지 국방부 계약업체에 근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행방불명, 특수정비 기술자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그럼 그냥 배관공이 아니라 군 출신? 예. 대감시 도청방지 훈련까지 받았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CCTV에도 흔적이 없어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다. 그 사람을 찾으세요. 남편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 시각 오지원은 조용히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었다. 사회면 첫머리에 건축가 강태우 씨 의식 불명 상태 지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내용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다. 경찰은 현재 독성 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출처를 조사 중이며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접근. 그 말은 누군가의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최 씨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증거는 오래 기다릴수록 말을 하죠, 부인. 급할수록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며칠 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사무실. 탐정들이 지도 위에 표시된 점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울에 등록된 배관업체 중 최 씨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11명. 그중 2명은 사망, 3명은 지방으로 이사, 4명은 가짜. 선희는 초조하게 손톱을 깎았다. 남은 2명은? 1명은 파주, 1명은 목포 근처.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목포 쪽 주소는 작년 9월 이후 공가로 바뀌었는데 최근 수도 요금이 새로 납부됐어요. 누군가 돌아온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거기로 가요. 반면 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사관 김도연은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사진과 금융기록을 붙였다. 태우 씨의 개인 계좌에서 지난 6개월간 약 3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사용처 불명. 그리고 이건 그는 파일을 열며 말했다. 산업용 공기 순환기 모듈이라는 장비를 주문한 내역입니다. 수입 경로는 불분명하고 구매자는 강태우 본인, 동료 형사가 물었다.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죠. 그 장비는 의료시설이나 실험실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수입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 거래처예요. 파일 속의 문장 하나가 붉게 밑줄 쳐져 있었다. HVAC 시스템 개조용 추가 부품. 가정용으로는 사용 불가. 김도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이건 누군가의 말처럼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며칠 뒤 강남의 사립 골프장. 짙은 잔디 위로 봄. 햇살이 반짝였다. 이선희는 고위 경찰관, 즉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최 국장을 만나고 있었다. 삼촌, 저는 공정한 수사만 원합니다. 그래, 알지. 그런데 언론도 너무 빠르잖아. 남편은 아직 혼수 상태예요. 아무 변호도 못하고 있는데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남편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최 국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직접 챙길게. 그 순간 선희의 얼굴에는 짧은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세한 불안이 일렁였다. 그녀는 알았다.
공정한 수사라는 단어가 때로는 가장 비공정한 보호막이 된다는 걸.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경제지 서울비지에 짧은 기사 한 줄이 올라왔다. 건축가 강태우 씨, 최근 개인 투자 실패로 부채 누적 채권단 소송 제기. 선희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노트북을 닫았다. 누가 흘린 거야?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마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차단해. 그 기사는 내일까지 사라져야 해.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태우 재정 난설, 사기 투자 연루설 같은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다. 태우의 이미지는 효심 깊은 건축가에서 빛 좋은 개살구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경찰청 브리핑룸. 하얀 조명이 번쩍였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렸다. 김도연 수사관이 마이크 앞에 섰다. 현재 경찰은 강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사건의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 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우리는 강 씨가 사건 직전 출처가 불분명한 일부 산업 장비를 구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은 폭탄이었다. 그날 저녁 뉴스 자막은 바뀌었다. 피해자 강태우, 불법 장비 구매 의혹, 사건의 진실, 반전인가? 이선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안 돼. 그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쪽일 수도 있다. 한편 오지원은 작은 라디오를 다시 켰다. 기자회견의 녹음이 재생되고 있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산업 장비를 구매한 정황.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드디어 균열이 생겼구나.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먼 데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표정은 미묘했다. 슬픔도 승리도 아닌 오래 기다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이선희는 그날 밤 목포의 낡은 창고 앞에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예, 분명히 납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합니다. 들어가요? 문을 열자 낡은 라디오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 경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매끈한 배관용 도면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엔 군복 차림의 젊은 최기철과 그 옆에 서 있는 또 한 사람 강태우였다. 이선희는 숨을 멈췄다. 둘이 아는 사이였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시각 오지원은 작은 메모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령은 아직 움직이고 있다. 라디오에선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은 새로운 증거 확보로 수사 방향을 수정 중입니다. 강 씨의 피해자 서사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미소였다. 거짓말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금이 언젠가 벽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병실 시계의 초침이 산소 가습기 물방울처럼 느리게 흘렀다. 삐, 삐. 심박계가 일정하게 울릴 때마다 강태우의 눈꺼풀 아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먼저 되돌아온 것은 냄새였다. 소독약, 비닐에 쌓인 거즈, 그리고 자신의 살에서 배어나오는 쇠맛. 다음은 소리, 에어벤트의 낮은 숨, 카트바퀴의 금속성 진동. 마지막으로 무게, 팔이 모래주머니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강태우 씨, 들리세요? 흰 장갑이 동공을 비추었다. 좋아요. 눈 떠보세요. 사리아세의 하소나리아. 시야가 안개를 찢듯 열렸다. 천장 조명이 번져 있었다.
누구지? 혀끝이 굳어 있었다. 발음은 모서리가 다른 돌처럼 울퉁불퉁하게 흘렀다. 히. 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끊어치듯 다가왔다. 이선이었다. 디자이너 재킷의 라펠을 정돈하며 침대 옆에 섰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반짝였다. 깨어있네. 그녀는 그를 흘끗 보더니 휴대전화를 귓가에서 조금 내려놓았다. 좋아. 변호사가 뭐래? 조용히 하라더라.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나 숨 막혀. 정상적인 후유증이래. 불쌍한 척은 그만하고. 그녀의 시선은 이미 창밖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진동이 울리자 그녀는 통화를 다시 이어갔다. 네, 검사님. 네, 협조할게요. 아, 근데 언론이 너무 빨라서요. 말끝이 채가시기도 전에 병실 안비가 잠깐 빨라졌다가 원래 속도로 돌아왔다. 태우는 그 소리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살아있어도 온전한 자신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확인했다. 말은 느렸고 감정은 멋대로였다. 억지로 담은 입술 틈으로 새어나온 문장이 스스로 낯설었다. 선희는 변호사에게서 불리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 찰나만큼 고개가 흔들렸다. 그녀는 재킷 자락을 매만지고는 짧게 말했다. 난 가야 해. 넌 네 자신이나 잘 돌봐. 그녀는 뒤돌아 문으로 향했다. 손잡이가 내려가고 다시 닫히는 동안 태우는 천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비웃음 같기도 울음 같기도 했다. 버렸군. 결국 나를.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기계의 호흡만 남았다. 삐, 삐. 귓속에서 그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거실. 붉은 불빛을 깜박이던 카메라. 욕실 뒤 어둠, 실리콘 튜브, 디지털 타이머. 기억은 마치 젖은 장갑처럼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붙잡힌 조각은 하나였다. 내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분노가 쥐고 있었다. 모두 내 손은 아니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경찰이었다. 수사관 김도현이 차분한 표정으로 기록지를 들고 다가왔다. 간호사가 보호대로 침대 각도를 조금 올렸다. 강태우 씨, 상태가 허락하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손을 들어 중단 신호 주세요. 그는 대답 대신 눈을 천천히 깜박였다. 사건 전후로 산업용 환기 부품을 구매하셨죠? 그리고 개인 계좌에서 현금이 대량 인출되었습니다. 사용처, 언제, 어디로, 기억 안 나. 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누가 도왔습니까? 설치는 혼자 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는 침묵했다. 대신 B가 좀 더 촘촘히 밝혔다. 감정이 온몸을 뚫고 올라왔지만 그 감정이 죄책인지 분노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를 해칠 의도가 있었습니까? 긴 정적. 그리고 아주 작은 움직임. 그의 턱선이 떨렸다. 의도 있었지. 그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고백을 토했다. 조금씩 천천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수사관의 펜촉이 멈췄다. 김도현이 눈을 들었다. 왜요? 내 계획이었으니까. 내 삶의 도면. 그 말 끝에서 알 수 없는 웃음이 섞였다. 자조 혹은 파괴 충동. 김도현은 숨을 고르고 다음 질문을 꺼내려 했다. 그때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검정수트의 변호사였다. 신문은 여기까지. 그가 끼어들었다. 환자 상태가 아직 안 끝났어. 태우가 희끄무레한 눈동자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다. 나 말할 게 있어. 그는 목 근육에 힘을 주어 상체를 조금 일으켰다. 분노가 기름처럼 타올랐다가 잔인한 침착으로 변했다. 아내가 방금 남기고 간 빈자리. 그 공기가 결심을 응고시켰다. 그녀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난 다 알아.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김도연의 눈빛이 조용히 달라졌다. 어디에 있습니까? 장인, 사무실, 비밀, 금고, 태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두 번째 장부가 있어. 파란, 책, 뇌물, 차명, 토지바지 다 있어. 병실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우 씨, 정신이 온전치 않아. 또 막아. 태우가 툭 웃음을 흘렸다. 늘 그래왔지. 나를 막고 이용하고 버리고. 삐삐. 신박계가 순간 빨랐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이번만큼은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김도현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 위치. 정확히. 책장 왼쪽 셋째 줄. 여행인 문학 가짜책 표지. 안쪽에 강철 박스. 비밀번호. 장인의 생일. 뒤집어서 변호사가 소리치려 했다. 지금 녹취는 법원에서 판단하죠. 김도연이 곧장 전화를 꺼내 들었다. 여기 형사 3팀. 긴급 수색영장 신청한다. 대상은로 빌딩층 파트너스 사무실. 압수물. 비밀 금고. 장부. 저장매체 일체. 영장 사유. 참고인 진술 기반 특경법 위반 및 배임수재 의혹. 그의 문장이 부서지는 속도로 사건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개인적 살이에서 구조적 부패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속도를 올린 것처럼 서류와 도장이 서로를 찾아 뛰기 시작했다. 태우는 지쳐 눈을 감았다. 어깨에서 긴장이 빠져나가자 몸이 더 깊이 침대에 가라앉았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그 위에 또 다른 감정 복수의 잔열이 포개졌다. 적어도 내 손으로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경멸하며 그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찾았다. 문이 다시 열렸다. 간호사가 수액줄을 교체했고 의사가 도표를 확인했다. 짧은 안정, 그리고 기진맥진한 침묵. 같은 시각 오지원은 작은 라디오로 속보를 들었다. 검경 합동, 파트너스 압수수색 착수. 그녀는 사발의 보리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기쁨은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깊은 슬픔이었다. 그 아이는 끝내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법이하게 두자. 피일이. 그날 오후 유리 외벽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열쇠공이 금고를 열자 파란 표지의 얇은 책이 나왔다. 책 등엔 에이지언 아일랜드 트래블 에세이즈가 찍혀 있었다. 커버를 벗기자 매끈한 강철 케이스. 안에는 엑셀 출력물과 현금 영수증, 외장하드가 가지런했다. 각 표에는 낯익은 기업명과 익숙한 공무원의 이니셜이 교차했고 날짜 옆에는 공사번호가 붙어 있었다. 뉴스는 저녁 메인으로 바뀌었다. 건축가 장인, 로펌 자산관리사무소 동시 압수수색. 이선희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가 우리를 쐈어. 병원, 밤. 신박계가 다시 규칙을 찾았다. 태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몸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자존감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의 제동장치였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솟은 마지막 말은 칼날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제국의 벽에는 금을 냈다. 오지원은 라디오를 끄고 등을 기대었다. 아주 오래된 피로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 창문을 조금 열자 서늘한 바람이 작은 집을 한 바퀴 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아들, 네 죄는 법이 묻고 내 슬픔은 내가 안고 간다. 복도 끝, 병실 번호판 위, 작은 불빛이 깜박였다. 삐, 삐. 기계음은 여전히 인간의 호흡과 시간을 재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철제 금고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법원의 도장이 내려앉았다. 광택 있는 바닥에 그림자들이 길어졌다. 늦은 고백은 회개가 아니었다. 제국을 무너뜨릴 첫 망치질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3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사람들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법원 담장 너머로 방송국 카메라와 리포터들의 마이크가 줄지어 있었다. 오늘 선고 공판은 목동 독살 사건으로 불리는 강태우 이선희 부부 및 그룹 비자금 연루 의혹 사건입니다.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 무시마마. 정문 앞을 천천히 지나가던 오지원은 머플러를 단단히 여몄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옆에는 최기철 씨가 묵묵히 따라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작은 검정 우산이 쥐어져 있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무례한 질문을 막기 위한 방패였다. 법정 안은 팽팽했다. 피고석에는 강태우, 이선희,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한때 재계에서 도덕 경영의 상징이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흰 머리를 숙인 채 판사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청중석에는 기자와 방청인들, 그리고 지원이 있었다. 그녀의 손등은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고 강태우는 거주 중인 목동 아파트 내 환기 시스템을 이용해 독성가스를 분사하는 장치를 설치, 친모 오지원 씨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피고 이선희 및 이병철은 강태우의 범행을 은폐하고 회사 비자금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공판정 안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이선희는 미동도 없이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측은 피고 강태우가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녹취된 증언은 조작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있습니다. 자, 비슷해. 검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었다. 그가 서류철을 들어보였다. 피고 강태우가 남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파일명 Project Summer Sum. 피고 이선희와 강태우의 대화 내용입니다. 재판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생을 허가합니다. 법정 안에 녹음된 음성이 울렸다. 기계적 노이즈 사이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네가 그 장치를 켜기만 하면 끝이야. 사고처럼 보일 거야. 엄마는 노인성 질환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돈은 아빠가 처리할 테니까. 순간 방청석의 공기가 무너졌다. 펜을 들던 기자의 손이 멈췄다. 피고석에서 이선희가 흰 입술로 외쳤다. 조작이에요. 저건 태우가 날 음해하려고. 그러나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의자 위에 놓인 그의 손은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도 분노의 기운도 남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갇힌 사람의 체념만이 있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짧은 말을 남겼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이 인간의 양심을 어디까지 잠식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고문을 펼쳤다.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오직 종이 넘기는 소리와 판사의 낮은 목소리만이 울렸다. 피고 강태우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피고 이선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 이병철에게 뇌물수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오지원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몸을 스쳤다. 자신의 아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승리도 패배도 아닌
종결을 느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밖은 다시 카메라와 마이크의 바다였다. 오지원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들을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 사건으로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산을 든 최기철을 따라 조용히 차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모든 감정이 이미 법정 안에서 다 흘러나간 듯했다. 차 안에 타자 최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제 내 아들은 내가 아닌 법이 판단했으니까요. 그 말 속엔 오랜 세월 쌓인 체념과 해방이 함께 묻어 있었다. 뉴스 속보는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다. 목동 독살 사건 선고, 상류층 비자금 실체 드러나, 이병철 회장, 일가몰락, 기업, 이미지, 치명타, 피해자 오지원 씨, 언론 인터뷰 거부. 기자들은 그녀의 침묵을 품격 있는 절제라 불렀다. 시민들은 SNS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문장을 남겼다. 그러나 지원에게 정의란 단순히 법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무게였다. 며칠 뒤 판결문 사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거실에 앉았다. 커튼 사이로 봄빛이 흘러들었다. 식탁 위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오지원 귀하, 증인 출석에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당신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찻잔을 들었다. 찬물 위로 퍼지는 연기가 마치 먼 기억처럼 피어올랐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에 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밤 TV에서는 재판을 분석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한 기자가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족 중심 권력 구조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과 위선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줬죠. 오지원은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악몽을 씻어내는 듯했다. 최 씨는 말없이 거실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이번엔 아무 생각 없이. 그녀의 미소는 오래된 상처 위에 겨우 새긴 평화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은 오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창밖의 햇살이 유리잔을 타고 흘렀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는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다. 뒤따르던 최 씨가 살짝 문을 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았다. 이제 세상이 답할 차례예요. 그 문장은 봄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긴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진실이 빛을 찾은 날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강원도 횡성의 끝자락 마을, 산과 하늘의 경계가 희미할 만큼 깨끗한 오후였다. 봄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맑았고 땅에서는 흙냄새가 은은히 올라왔다. 작은 흙담집 한 채가 도로 끝에 서 있었다. 지붕에는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고 현관 앞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펼치고 있었다. 그 아래 평상 위엔 바구니 하나,
갓 따온 쑥과 미나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오지원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미나리를 다듬고 있었다. 조용한 마당에 칼끝이 닿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소리엔 더 이상 초조함도 기다림도 없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리듬이 있었다. 지원 씨, 된장찌개 간 좀 봐주세요. 부엌 쪽에서 최기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일어나 조심스레 부엌으로 걸어갔다. 된장 냄새가 참 좋아요. 콩 냄새가 아니라 흙 냄새 같아요. 그녀의 말에 최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직접 띄운 거니까요. 사온 건 그 맛이 안 나죠. 식탁 위에는 작은 밥상이 차려졌다. 보리밥, 가지무침, 호박나물, 그리고 된장찌개 한 냄비.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자 찌개 위의 김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이제는 도시 음식보다 이런 게 더 맛있어요? 지원이 웃었다. 처음 왔을 땐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여긴요. 조용한 게 사람 같아요.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대신 기다려줘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선 사람 사이에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말이 많다고 다 연결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소리 많던 세상일수록 마음은 더 멀었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에 감나무 잎이 반짝였다. 그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부딪히며 잔잔한 파도 같은 소리가 났다. 식사가 끝나자 최 씨는 마당으로 나갔다. 그의 장화가 흙 위에 찍히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오늘은 상추 심는 날이에요. 그는 웃으며 괭이를 들었다. 지원도 모자를 쓰고 따라 나갔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밭에 구멍을 내고 씨앗을 조심스레 눌렀다. 잠시 후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다. 저 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요. 강릉 살던 어린 시절에요. 새소리 듣고 날씨를 짐작하곤 했죠.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하늘색이 오늘 밥맛을 결정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세월의 굴곡을 다 지나온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묵직한 웃음이었다. 정오 무렵 우체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길로 들어왔다. 오지원님, 편지 왔어요. 그는 두꺼운 신문 뭉치 하나를 건넸다. 지원은 감사 인사를 하고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손끝에 잉크 냄새가 묻었다. 구석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전 건축가 강태우, 복역 중, 병사빙, 향년 48세. 문장은 짧았고 차가웠다. 그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신문을 접어 옆에 두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무슨 일인가요? 최 씨가 물었다. 지원은 신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아이 갔대요. 그렇군요. 근데 신기하죠. 슬프지도 않아요. 그저 조용해요. 최 씨는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슬픔도 제할 일을 다 한 거겠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최 씨는 찬물을 끓였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주전자 몸통에 햇빛이 닿았다. 오늘은 좀 진하게 우렸어요. 향이 깊을 거예요. 그가 잔을 내밀자 지원은 두 손으로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감싸며 전해졌다. 그녀는 잔을 들고 말했다. 최 기사님,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차 한 잔을 마셔봤어요.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그러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오늘 해냈어요. 그들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기울며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 가미피 한 장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 한 장의 낙엽이
세상 모든 소리를 대신하는 듯했다. 최 기사님. 예, 지원 씨. 이제 그 호칭도 좀 바꿔야겠어요. 기사님이라니 이젠 집도 없는데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선생님이라 하죠. 저도 선생님이라 불릴 만큼은 살아봤잖아요. 좋네요. 그럼 전 지원 씨라 부르겠습니다. 그게 딱 좋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아주 짧았지만 세월의 상처 위를 부드럽게 덮는 햇살 같았다. 해가 천천히 기울었다. 마당을 붉은 빛이 덮었고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지원은 찻잔을 내려놓고 현관 쪽으로 걸었다. 발밑에서 나무마루가 살짝 삐걱거렸다. 그 소리마저도 따뜻했다. 최 선생님. 네? 이제 알겠어요. 평화라는 게 뭐였는지. 어떤 건데요? 누가 옆에 있어도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다. 산등성 위에 해가 반쯤 걸려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최 씨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현관 끝까지 닿았다.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흘러가며 마치 속삭이듯 잎을 흔들었다. 내일은 비가 온대요. 그래요? 그럼 모레쯤엔 감꽃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그 다음엔 새잎이 나겠죠. 그래야죠. 세상은 늘 그렇게 다시 시작하니까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가 흉터로 바뀐 자리에서 피어난 새로운 평화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찬물을 천천히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가슴에 닿자 깊은 숨이 나왔다. 최 선생님,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그러네요, 지원 씨. 하늘도 우리도 조용하니 좋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다. 해는 산 뒤로 완전히 사라지고 붉은 잔광이 가미 위에 반짝였다. 밤이 내렸다. 현관 앞 감나무에는 반딧불이 한 마리 앉아 있었다. 그 작은 빛이 어둠을 천천히 헤치고 있었다. 지원은 속삭였다. 참, 오랜 길이었네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슬픔도 복수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평화예요. 네, 지원 씨. 이제 정말 평화네요. 그리고 그날 감나무 아래 그 작은 집의 현관에는 긴 세월의 폭풍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진짜 평화가 오래도록 머물렀다.